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 우리 통합사회 교과목에 대해서 선생님이 기본적인 안내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안내 동영상을 찍었거든요. 네, 찍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뭘 할 거냐면은 통합사회라고 하는 교과목이 어떤 교과목인가라고 하는 거와 그리고 단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떠한 성취 기준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러니까 어떠한 내용을 학습하게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행 평가가 어떤 것들로 진행되어질 것인지까지 이제 이어서 쭉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담당 교사를 이야기를 해야겠죠. 예, 이 통합사회라고 하는 교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는 김의균 선생님입니다. 네, 나라 2반 담임을 맡고 있어서 지금 나라 2반 친구들은 선생님을 이미 한 번씩은 다 만난 것 같아요. 일부 장거리에 멀리 사는 친구들은 아직 만나지 못했지만 광주권에 있는 친구들은 한 번씩 다 만났고, 나라 1반 친구들만 지금 이렇게 저를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네, 선생님이 바로 이번에 2020년도에 월간기독학교에 새로 사회 역사 과목 선생님으로 온 김의균 선생님입니다. 여러분들 얼굴을 직접 보고 이게 좀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소개를 했더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지금 이렇게 온라인으로 핸드폰을 바라보고선 인사를 하고 이런 소개 동영상을 찍으려니 저도 매우 어설프고 웃기고 뭐 쑥스럽기도 하고 그러네요. 간단하게 선생님 소개를 하자면은, 선생님은 청주에서 왔습니다. 네, 청주가 고향이고 청주 쪽에 학교도 다녔고 또 잠시 대구에 거주했었고, 전라도와는 거리가 먼 충청도나 경상도 지역에 조금 있다가 이제 이 전라도 한평 땅에서 월간기독학교가 정말 큰 사명을 가지고 학생들을 양육한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지원을 했고 이렇게 여기 한평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아무 연고도 없는 한평이라고 하는 곳, 오로지 이제 비전을 따라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많이 되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선생님 소개를 조금 더 하자면은, 선생님은 전공한 것이 이제 경제학을 전공했었고 미술사도 좀 전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술사와 경제학을 먼저 전공을 했고 그 이후에 역사 교육을 더 추가로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사회적 분야도 선생님이 자신이 있고 역사 분야도 정말 자신이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학교에 오기 전에 이제 충청북도에 있는 이제 기독교 대안학교에서 잠시 근무를 했었어요. 몇 년 근무를 했었는데 그곳에서 다양한 사회 교과목들을 가르쳤고, 뭐 중학교 사회는 기본적으로 다 가르쳤었고, 고등학교 사회 탐구 과목들, 사회문화라든가 정치화법이라든가 그러한 탐구 과목도 가르쳤고, 한국사 과목도 가르쳤었고, 그래서 사회와 역사에 있어서는 이제 그 누구보다 이제 자신이 있으니까 선생님을 믿고 잘 따라와 주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먼저 통합사회라고 하는 교과목이 어떤 성격의 교과목인지 그 점을 여러분들이 먼저 좀 알면은 좋을 것 같아요. 통합사회가 굉장히 생소하죠. 사실 선생님도 굉장히 생소해요. 선생님도 통합사회라고 하는 교과목을 사실 이번에 처음 접했어요. 뭐 물론 여러분들을 기다리면서 지난 시간 동안에 선생님은 충분히 교과서를 분석을 해가지고 통합사회가 이런 교과목이구나 라고 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를 했고, 어떤 것들을 가르쳐야 하는구나도 충분히 이해를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뭐 선생님이 잘 모를 거다 이렇게 걱정은 안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통합사회라고 하는 교과목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의해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교과목인데, 중요한 거는 이게 정말 새로운 영역을 다루는 교과목이냐? 그렇진 않아요. 정말 새로운 영역을 다루는 그런 교과목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사회과 교과목을 융합시켜서 만들어 놓은 그런 교과목이에요. 기존에 있는 우리가 중학교 때 공부했던 여러 사회 과목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사고해보는 그러한 교과목이 되는 거죠. 자, 잠시만요, 여러분. 네, 선생님이 물을 좀 준비를 해야 좀 더 발음이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잠시 좀 물을 가져왔습니다. 자, 그래서 통합사회라고 하는 거 중학교 때 여러분들이 배웠던 그런 다양한
사회과 교과목들을 섞었다, 융합시켰다, 통합시켰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중학교 때 사회교과의 내용들을 붙여넣은 건 아니에요. 붙인 건 아니고 이거를 융합시키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조금 이따가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이런 말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로마 있잖아요. 우리 고대, 서양의 고대에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하나 있었잖아요. 로마가 사실은 이탈리아 반도에 있는 굉장히 작은 도시국가였어요. 그러다가 이탈리아를 통일을 했고, 그리고 전 지중해 세계를 통합해서 거대한 제국으로 만들어졌게 되었어요. 물론 그 이후에는 로마 제국이 흩어지면서 다양한 세계가 등장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역사학자들은 이런 말을 해요. 로마 이전에 모든 역사는 로마로 흘러들어갔다. 그리고 로마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모든 역사가 그 로마에서 흘러나왔다. 그러니까 로마 이전에 수많은 지역에 있는 다양한 역사가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하나의 거대한 덩어리에 흡수가 되어서 변형이 되었고, 그리고 로마 제국이 멸망을 하면서 그것들이 각자의 세계에서 어떤 로마라고 하는 공통적인 정신 속에서 발전을 해 나갔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 로마 제국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통합사회예요. 통합사회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일반사회, 지리, 역사, 도덕 이러한 교과목들을 통합사회라고 하는 하나의 거대한 흐름으로 몰고 간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통합사회라고 하는 교과목은 이런 거죠. 역사라고 하면은 역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시간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통합사회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회 현상을 바라본다는 특징이 들어가요. 그럼 지리는 뭘까요? 지리는 공간 정보를 의미하죠. 그 공간 정보에 따라 가지고 공간 정보의 관점에 따라 가지고 사회 현상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게 그게 이제 통합사회에서 중요한 관점으로 제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도덕이라고 하는 거, 윤리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윤리적인 측면에서 사회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라고 하는 거, 그게 또 도덕교과의 영역에 들어간 거고, 그러면 일반 사회는 뭐냐? 제도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회 문화의 현상들이 발생을 했는데 이거를 제도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게 이제 일반 사회의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어떤 사회 문화 현상이 만들어졌을 때, 등장했을 때, 일어났을 때 이거를 공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시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리고 윤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리고 제도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거, 이 네 가지의 관점, 크게는 네 가지고 그 이상도 될 수가 있어요. 이 크게 네 가지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네, 그런 교과목이 바로 통합사회라고 하는 교과목이 되겠습니다. 통합사회가 어떤 교과목인지 여러분들 얼추 감이 왔죠?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은 중학교 때까지 배웠던 과목들이 통합사회로 흘러 들어왔다면은 그 이유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게 되면은 사회 교과목에서는 선택 과목들이 제시가 돼요. 뭐 정치와 법이라든가 세계사라든가 또 뭐 사회문화라든가 생활 윤리라든가, 우리 학교는 이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 외에도 탐구 과목, 선택 과목은 굉장히 많거든요. 뭐 지리 쪽 선택 과목도 있고 역사 쪽에도 더 선택 과목들이 더욱더 많이 있고, 그 외에도 정말 다양한 선택 과목들이 있어요. 그러한 것들, 다양한 선택 과목들의 기본 베이스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통합사회가 지향하는 바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중학교 이전에 있었던 모든 사회과의 영역들이 통합사회로 흘러 들어와서 융합을 이루게 되었고, 그리고 그게 이후에 심화 선택 과목들에서 심화 선택 과목들의 기반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 기반이 되는 과목이 바로 통합사회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통합사회가 어떠한 성격이구나 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 정도 선생님이 설명을 했으면은 충분히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통합사회 교과목에서 어떤 단원들이 구성되어 있는가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볼 거예요. 총 9개의 주제가 있어요. 9개의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를 3개씩 묶어서 3개의 큰 범주로 묶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인간과 사회, 환경과 행복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자연환경과 인간, 세 번째는 생활 공간과 사회라고 하는 거, 이 세 가지의 단원이 삶의 이해와 환경이라고 하는 큰 카테고리 안에 묶여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인권보장과 헌법이라고 하는 영역, 시장경제와 금융이라고 하는 영역,
사회 정의와 불평등이라고 하는 영역이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여서 인간과 공동체라고 하는 큰 테마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문화의 다양성과 세계화와 평화, 그리고 미래와 지속 가능한 삶이라고 하는 게 사회 변화와 공존이라고 하는 큰 테마로 묶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큰 흐름이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1부터 9개까지의 큰 주제들을 한 학기에 다 배우는 건 아니고 반으로 나눠지게 될 거예요. 1학기에 다루고 2학기에 다루고 그렇게 다루게 될 건데, 그럼 1학기 때 어디까지 갈 거냐? 1학기에는 인간 사회 환경과 행복, 자연 환경과 인간, 생활 공간과 사회, 인권 보장과 헌법, 그리고 시장 경제와 금융이라고 하는 이 5개의 테마를 우리가 1학기 때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6번째 테마부터 사회 정의와 불평등부터는 이제 2학기 테마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이 인간 사회의 환경과 행복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약간의 그 인트로와 같은 비슷한 느낌이에요. 가장 앞부분에 나와가지고 내용이 그렇게 깊지는 않고 우리가 한번 행복이란 무엇일까를 생각해보게 만드는 그런 단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수행평가로만 들어가고 그 외에 지필평가의 범위에는 이 부분은 아마 들어가지 않을 예정입니다. 지필평가는 자연환경과 인간, 생활공간과 사회가 중간고사 범위가 될 것이고, 인권보장과 헌법, 시장경제와 금융이 기말고사 범위가 될 거예요. 우리가 일단 4월 9일날 개학을 하고 정상적으로 이제 학사 일정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이런 식으로 커리큘럼을 잡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 6번, 7번은 2학기 때 중간고사가 되겠고 8번과 9번은 2학기 기말고사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수행평가가 어떻게 될지가 좀 많이 궁금할 것 같아요. 그렇죠? 수행평가에 대한 설명을 좀 자세히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잠시만요. 자, 수행평가는 선생님이 좀 많이 좀 잡아놨어요. 수행평가를. 수행평가의 비율은 40이에요. 지필평가는 60이고 수행평가가 40인데 40%로 비율은 지필보다 좀 적은 편이지만 할 거는 좀 많이 만들어놨어요. 근데 할 게 많다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부담이 되고 학습에 피로감을 느낄 정도로 그렇진 않아요. 최대한 수업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는 과제들 중심으로 수행평가를 선생님이 이제 설계를 했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학습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 서면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게 될 것이다 정도로 예측을 해두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선생님이 수행평가를 많이 했느냐,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물론 우리 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는 목적이 대학 입시가 전부는 아닐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목적은 대학 입시가 온전하게 모든 것이진 않아요. 하지만 대학 입시라고 하는 게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것 또한 우리가 하나의 목적은 아니에요. 목적보다는 목표가 되겠죠. 목표로 삼고선 우리가 입시 준비를 해나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고1 때부터 입시 준비를 차근차근 잘 해나가야 그 이후 과정에서 3년 후에 정말 좋은 성취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 뭐 정시가 다시 뭐 늘어나니 수시가 늘어나니 라고 말들이 많은데, 엄연히 이제 수시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부인할 수가 없는 기정사실이에요. 잠시 뭐 정시가 조금 이렇게 부활할 것 같은 느낌을 주기는 했지만 그렇게 크진 않을 거예요. 물론 그래서 어느 정도 정시도 퍼센테이지는 있지만 수시 또한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근데 그 수시에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교과목 코멘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각각의 교과목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잖아요. 그 활동들을 선생님들이 다 캐치를 해가지고 그거를 여러분들 생기부에 이제 기록을 다 남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학습 코멘트에 기록을 다 남겨가지고 나중에 이제 대학 측에서 그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남겨놓았던 그 코멘트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가지고 선생님이 수행평가를 최대한 많이 넣어놨어요. 수행평가를 최대한 많이 넣어놓고 여러분들이 뭐라도 많이 하면은 이제 그거에 기반을 해가지고 제가 최대한 열심히 여러분들의 활동을 기록으로 남겨두려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통합사회는 그리고 8명이 들어요. 8명이 듣기 때문에 A반이 8명이고 B반이 8명이에요. 그래서 A, B반은 어떻게 구성될지 모르겠는데 8명이 각각 듣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인원이 듣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활동 중심으로 선생님과 여러분들이 소통을 해나가면서 수업을 하기가 수월하고 좋은 과목이에요.
그래서 그런 활동 중심으로 많이 갈 거다라고 하는 거 잊지 말아 주시기 바라고. 그렇다고 해서 지필고사를 쉽게 생각하느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선생님은 지필고사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우선 수행평가를 무엇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를 한번 이제 볼게요. 자, 첫 번째, 수행평가를 최대한은 이 우리 학습 단원에 기반을 무조건 했고요. 그리고 성취 기준에 대한 설명은 조금 이따가 하게 될 건데, 그 성취 기준에 기반해서 수행평가는 진행될 예정이에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수행평가가 무엇이냐? 첫 번째 수행평가는 행복 인터뷰예요. 행복 인터뷰는 이 1단원과 연관이 있어요. 이 1단원은 우리가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성찰을 해보는 그런 단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 인터뷰를 이 1단원에서 하게 될 건데, 여러분들이 학급 동료나 혹은 부모님에게 언제 가장 행복한지, 가장 행복한 순간 세 가지를 이제 인터뷰를 해보는 거예요. 인터뷰를 해봐가지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서 정리를 해가지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동영상을 통해서 표현을 해도 좋고, PPT를 만들어서 표현해도 좋고, 표현의 방법은 다양하게 지금 열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행복 인터뷰가 첫 번째 수행평가고, 두 번째 수행평가는 뭐냐? 사회적 기업을 조사를 하게 될 거예요. 사회적 기업 조사는 이 자연환경과 인간, 그리고 생활 공간과 사회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요 시장경제와 금융이라고 하는 것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거, 그 개념이 좀 낯설죠?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게 좀 냉정하게 말하자면은, 정말로 냉정하게 말하자면은, 이익 추구가, 이익의 극대화가 기업의 본연의 성격이에요. 본질의 성격이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기업가들이 정말 탐욕스럽고 이익만을 추구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닌데, 기업은 구조 자체가 이익 추구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익을 조금 양보하면서 사회에 기여가 되는 그런 방향으로 기업을 꾸려나가는 이제 CEO들이, 정말 멋진 CEO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리고 또 그것이 궁극적으로 인류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 모두의 공익에 정말 크게 기여를 하기 때문에 그 방향성도 그 방향성으로 나가시는 분들 많은데, 그런 기업들,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것들, 또 친환경적인 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조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예요. 알겠죠? 그걸 조사를 하고, 그리고 그걸 조사를 하는 것이 이 단계에서 한번 하고, 여기서 조사만 하고, 그게 뭐냐면은 그 조사한 거에 바탕을 두고선 합리적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주제가 또 들어가게 돼요. 합리적인 선택이란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게 또 여러분들의 퀘션으로 떠오를 수가 있는데, 개인의 효용이 극대화되는 것을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해요. 비용은 최소화시키고 개인의 효용은 편익이라고 해요. 그 편익이 극대화되는 것을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경제학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회적 기업에 기반을 두고선 우리가 합리적인 선택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를 이 시장경제와 금융을 배우는 단계에서 한번 해볼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수행평가가 요 세 개의 단원이 연결되어 있어서 장기 프로젝트로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평소에 좀 많이 해보는, 준비를 평소에 많이 하고 생각도 많이 해보고 그런 이제 과제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무엇이 있느냐? 우리가 인권보장과 헌법이 있잖아요. 인권이라고 하는 거 너무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렇죠? 인권이라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개념인데, 이 인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면은 빠뜨릴 수가 없는 게 있어요. 꼭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 무엇이냐? 이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적어내고, 그리고 친구들과 토의를 해볼 거예요. 뭐 토론을 할 수도 있고 토의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인권 문제에 대한 조사, 자기의 생각을 글로 적어내고 그것을 친구들에게 설명을 하고, 또 친구들의 어떤 다른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고 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요렇게가 요 네 가지가 크게는 세 가지죠. 크게는 세 가지고 작게는 네 가지였는데, 이 세 가지 네 가지의 과목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중심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이제 과제형의 이제 수행 평가가 될 거예요. 그리고 빠져서는 안 되는 거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있느냐? 소단원 탐구활동 수행 평가가 있어요. 이거는 선생님이 매 수업 시간마다 혹은
뭐 소단원마다 그 단원마다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목들을 해야 할 어떤 주제들을 선생님이 정리를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주제에 대해서 채워나가는 활동들을 할 거예요. 선생님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교사라는 거, 그냥 선생님의 역할은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그 정보를 제공한 정보를 바탕을 두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면은 여러분은 선생님에게 뭐를 해야 될까요? 질문을 받았으면 대답을 해야겠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답을 해나가는 거. 선생님의 질문에 이제 답을 채워나가는 그런 과정을 거의 매 시간 갖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끊임없이 누적이 되는 거예요. 누적이 돼가지고 그 누적된 전체가 하나의 이제 평가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너무 할 게 많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글쎄요. 네. 한다는 거는 그렇게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은 그 생각을 하게 되는 전제가 그런 거겠죠. 수업 시간에는 그냥 가만히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 거를 듣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닌가? 제일 편하죠, 그게. 편한데 그게 과연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많이 공부가 될 수가 있겠는가? 그거를 우리가 흔히 강의식 수업이라고 하는데 강의식 수업도 정말 좋아요. 막대한 지식을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강의식 수업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근데 좋기도 하지만 학생들이 그냥 일방적으로 선생님의 설명을 그냥 듣기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런 치명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직접 공부하게끔, 여러분들이 공부하게끔 끊임없이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을 구상을 해본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통합사회가 일주일에 3타임인데 3시수인데 일주일에 3시수가 들어가는데 할 게 너무 많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이 정도로 해서 수행평가에 대한 이야기도 마쳤어요. 벌써 20분이 지났는데 이제 성취 기준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설명을 좀 해주려고 그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자, 먼저 성취 기준이라고 하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이야기를 할게요. 성취 기준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국가 기본 교육 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2015 개정 교육 과정을 따르고 있어요. 아시죠? 그죠? 2015 개정 교육 과정에서 통합사회라고 하는 과목을 만들면서 모든 과목이 다 똑같아요. 일반 사회원도 그렇고 사회문화도 그렇고 이런 교과목을 만들면서 이 교과목에서는 이러한 성취들을 해야 된다라고 그 기준을 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에 부합하게 되면은 충분히 이 교과목을 이수를 했다, 충분히 성취를 했다라고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평가의 준거가 되는 거예요. 평가의 기준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도 이거에 기반을 두고 수행평가를 하고 이거에 기반해서 시험 문제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성취 기준이라고 하는 거를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알겠죠? 이거에 기반해서 여러분들도 학습의 방향성을 잡아두면은 굉장히 좋을 거다라고 하는 거를 정말 강조하고 싶어요. 성취 기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성취 기준 앞에 이런 표시가 있는데 14, 통사, 01, 01 이런 것들은 성취 기준에 어떤 숫자를 분류를 한 거예요. 분류를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이거는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냥 이제 편의상 행정적인 분류예요. 여러분들이 볼 거는 이 내용을 보면 되겠죠. 자, 먼저 인간 사회 환경과 행복에서는 3개의 성취 기준이 제시가 되고 있어요. 첫 번째 성취 기준이 뭐냐?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 윤리적 관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통합사회는 이러한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 윤리적인 관점으로 이제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거다라고 하는 거.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관점의 특징을 이해하고 이 관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거를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인간 사회 환경의 탐구에 통합적 관점이 요청되는 이유를 파악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는 사회교과목, 윤리교과목,
뭐 지리 교과목, 역사 교과목이 있었잖아요. 각 교과목에서 그 교과목의 관점으로 자꾸만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사회문화 현상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단순할까요?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 복잡한 사회문화 현상을 어떻게 단순한 한 가지의 기준으로 바라볼 수가 있겠어요. 그죠? 제대로 우리가 그 현상을 분석하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 한계점을 보완해 주려고, 그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이제 이러한 이제 성취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 첫 번째 성취 기준이 통합사회가 무엇인가, 통합사회는 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거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는 그런 성취 기준이에요.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겠죠? 자, 두 번째, 사례를 통해서, 사례라고 하는 거는 직접 일어난 현상을 말하겠죠? 사례를 통해서 시대와 지역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행복의 기준을 비교하고 평가하여 삶의 목적으로서의 행복의 의미를 성찰한다. 이게 두 번째 성취 기준이에요. 자, 그래서 요게 이 행복이라고 하는 거 갑자기 왜 등장했는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는데, 생각을 해보면은 행복이라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쵸? 행복, 인간은 왜 사는가 라고 하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죠? 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행복하게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어떤 그런 행복하게 살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일 텐데, 그 행복이 시대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어떻게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었는가, 그거를 한번 우리가 비교하고 평가한 다음에 자기 자신의 어떤 삶의 목적으로서의 행복의 의미를, 물론 이거를 부정할 수도 있어요. 나는 행복이 목적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죠? 네, 어떻게 됐든 간에 삶의 목적으로서 그 행복의 그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성찰을 하고 그 성찰한 바를 표현을 해야, 나타내야 쌤이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 한번 되게 중요한 성취 기준으로 알아두고, 자, 세 번째는 뭐냐?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질 높은 정주 환경의 조성, 경제적인 안정, 민주주의의 발전 및 도덕적 실천이 필요함을 설명한다. 그러니까 행복을 구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요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양한 요인들이 기반이 돼가지고 행복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뭐 이제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설명할 수 있으면은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취 기준을 볼 때 이런 뒤에 표현도 굉장히 중요해요. 의미를 성찰한다, 의미를 설명한다, 의미를 뭐 방안을 탐구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마지막에 동사, 어떤 동사로 끝나는지를 여러분도 주의 깊게 보면서 이 성취 기준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단원 볼게요. 자, 자연환경과 인간. 우리가 흔히 그 지리 영역이라고 생각되는 그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자, 볼게요. 자연환경이 인간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과거와 현재의 사례를 조사하여 분석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시민의 권리에 대해 파악한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중요한 건 뭘까요? 사례를 조사하고 분석한다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무슨 사례냐? 자연환경이 삶에 미치는 영향, 과거와 현재를 아울러서 그 사례를 조사 분석하고 또 그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우리의 권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으면은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자연에 대한 인간의 다양한 관점. 자연을 바라보는 데는 정말 다양한 관점이 있거든요. 그 관점을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이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사례를 통해서. 네, 이게 하나의 어떤 소단원 탐구 활동이 될 것 같네요. 사례를 통해서 설명한다. 자,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바람직한 관계. 인간과 자연은 어떤 관계 속에서 있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를 제안을 한다. 되게 중요하겠죠. 제안을 하셔야 돼요. 제안을 제대로 못하시면은 안 되겠죠. 자, 세 번째,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 시민사회, 기업 등의 다양한 노력을 조사하고 개인적 차원의 실천 방안을 모색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환경 문제가 되게 심각하잖아요, 요즘에. 그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각의 주체들이
정부든 뭐든 간에 주체들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조사를 해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나 개인의 선에서는,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내가 어떤 노력을 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모색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활동들을 하게 될 것이다. 이거에 기반해서 교과 내용이 진행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해볼게요. 자, 생활 공간과 사회라고 하는 단어, 여기서는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서 나타난 생활 공간과 생활 영식의 변화 양상을 조사한다. 알겠죠? 우리나라가 60년대 이후로 60년대, 70년대에 본격적인 산업화를 했어요. 물론 그 이전에도 산업화의 기반은 놓였지만 본격적인 산업화는 60년대 이후, 70년대, 80년대인데 그렇게 시대가 흘러가면서 정말 많은 삶의 변화가 탄생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변화의 양상을 여러분들이 살펴보고 그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를 이제 제안을 해보는 거예요. 알겠죠? 이 사회 변화, 어떻게 보면 이걸 사회 변화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사회 변화에 따라 가지고 삶의 양상이 변화하는 거는 정말로 굉장히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2020년도 사회 변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 변화, 혁명의 한 가운데 우리가 있어요. 산업화 시대에만 혁명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지금도 정보화 혁명이라고 하는 IT 혁명이 끊임없이 진행 중이에요. 그 혁명의 한가운데, 사회 변화의 한가운데 우리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잘 느낄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이제 30대예요. 30대다 보니까 10대 때의 나의 삶이 다르고 20대의 나의 삶의 양식이 다르고 30대가 된 지금 삶의 양식이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우리 지금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업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선생님이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찍고 그리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각 가정에서 보게 될 건데 이거를 선생님 학창시절에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상상은 좀 했겠죠. 근데 쉽게 와닿지가 않았어요. 그게 뭐 너무 먼 나라의 이야기, 먼 미래의 이야기, 쉽게 와닿지가 않는 그런 양상이었죠. 또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한 혁신이었어요. 스마트폰을 통해 가지고 내 손 안에 컴퓨터가 들어온 거잖아요. 내 손 안에 컴퓨터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는 인간 사회에 뭐 엄청나게 많은 방대한 지식 세계가, 정보 세계가 손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우리 손 안에는 정말로 방대한 정보가 들어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활용하는 능력에서, 정보 활용 능력에서 그 좀 이제 수준의 차이라고 표현을 하기가 좀 그렇지. 어쨌든 그 수준의 차이가 좀 나타나게 되죠. 네, 그런 것들. 그래서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거,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은 삶의 변화를 주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정말로 게임 같은 걸 해도 그렇고, 뭐 영화를 다운받아도 그렇고, 정말로 지금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속도도 빨라지게 되고, 스트리밍 서비스라는 거 있잖아요. 스트리밍으로 바로바로 정보가 들어가고 정보가 바로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가고, 지금은 이걸 녹화를 하지만 이것도 스트리밍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선생님이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바로 여러분 가정으로 들어가게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게 가능한 기술이 온 거죠. 참, 그래서 이거 얘기하다가 그렇게 말이 좀 길어졌는데, 네, 그런 식으로 지금은 IT 혁명의 가운데에 있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IT 혁명을 겪기 전에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걸 겪었는데 그 산업혁명에 의해서 달라진 양상, 그거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생각해 본다라고 하는 거, 그게 또 중요한 성취 기준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뭐냐? 교통통신의 발달, 이것도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정보로 인해 나타난 생활 공간과 생활 양식의 변화 양상을 조사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이게 선생님이 조금 전에 말했던 그 IT 혁명과 관련된 거예요. 요 정보화는 IT 혁명을 말하고 이거는 교통혁명을 말하겠죠. 교통과 통신의 발달 그리고 정보화, 이거에 의해서도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 이미 이해하기로 했어요. 아까 전에, 좀 전에. 네, 그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접근을 하면 되겠어요. 뭐 요즘에 교통이 나왔으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KTX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주역도 있고 목포역도 있고 광주 송정역도 있고, 여기서 타면은 선생님 고향인 청주 오송역까지
1시간 정도 걸려요. 근데 이게 상상도 못할 속도거든요. 자동차로 운전을 해서 가면은 3시간이 조금 안 되게 걸려요. 거의 3시간 걸린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근데 KTX에 의해서 그게 1시간으로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거, 굉장한 교통의 혁명이죠. 또 미국에서는 하이퍼루프라고 해가지고 또 굉장한 혁신이 또 등장을 했죠. 그거에 따르면은 서울 부산이 뭐 30분도 안 되는 거리, 10분대였나? 그래서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공간 이동을 할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 나온 김에 조금 더 이야기를 하자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급변하고 있는 그런 시대라고 하는 거, 이게 우리 사회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근데 이 특징이 일시적인 특징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특징이 되는 거죠. 농업사회 같은 경우에는 10대 때, 뭐 20대 때, 30대 때 젊은 시절에 습득한 그런 어떤 기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기술을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나이 들어서도 사용할 수가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안 되고 있죠. 삶의 양식이 너무 많이 달라지고 세상이 너무 많이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정말 게을리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돼요. 끊임없이 공부를 해서 평생교육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제 청소년기에 공부를 하는 것 자체가 많이 어렵고 힘든데, 이거를 평생 끊임없이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더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 어쩔 수가 없다기보다는 중요한 거는 공부라는 게 사실 재미가 없잖아요. 이게 재미가 없는 활동이에요, 공부가. 그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성실함과 끈기가 되게 필요해요. 그래서 공부는 엉덩이가 하는 거다라는 말도 많아요. 물론 머리가 하는 거가 맞긴 한데, 머리에 의한 차이가 물론 있긴 한데, 그것보다도 누가 더 책상에 오래 앉아서 오랫동안 공부를 하는가, 누가 더 끈기 있게 공부를 하는가, 누가 더 성실하게 공부를 하는가 라고 하는 거를 묻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록 하기 싫은 공부지만 하기 싫은 거를 해 나가면서 성실함과 끈기를 한번 길러봤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길러진 성실함과 끈기가 무기로 만들어지면은 20살 이후에 무엇을 하든 정말 잘 될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만들어진 그 끈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20살 이후에 노래 연습을 한다면은, 뭐 20살 이후에 뭐 춤 연습을 한다면은, 뭐 다양한 분야가 있잖아요. 다양한 분야에 그 성실함과 끈기를 적용시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용 지식을 공부하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지식을 공부하는 거 정말 중요한데, 그거 못지않게 그 책상에 오래 앉아 있으면서 끈기, 성실, 이런 태도를 기른다라고 하는 거, 하기 싫은 거를 견뎌내는 그 태도를 기르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주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야기가 좀 많이 셌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 지금 안내 방송, 이 지금 동영상이 교과에 대한 소개도 있고 여러분과 어떻게 공부를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많이 했어요. 자, 그러면은 다시 본론으로 들어올게요. 자, 세 번째,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을 사례로 공간 변화가 초래한 양상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자,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공간 변화가 많이 일어났어요. 여러분들은 그걸 느낄까요? 광주 송정역을 생각하면 좀 느낌이 오나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광주 송정역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 같은데, 제가 광주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그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또 여기 나주 혁신도시, 그리고 모포 쪽 사는 친구들은 남학신도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거주 공간의 변화 양상의 대표적인 예거든요. 새로운 기차역이 생긴다거나, 뭐 새로운 어떤 뭐 지하철역이 생긴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새로운 신도시가 들어선다거나,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공간이 변화한다. 그래서 다양한 삶의 양식이 나타나게 된다. 또 문제점 또한 발생을 한다 라고 하는 거, 그거를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요 정도로 하고 넘어갈게요. 자, 다음으로는 인간과 공동체예요. 드디어 이게 이제 기말고사 범위가 될 건데, 자, 인권 보장과 헌법이라고 하는 거. 자, 굉장히 중요한 범위죠. 너무 중요한 범위예요. 그래서 볼게요.
근대 시민혁명 등을 통해서 확립되어 온 인권의 의미 그리고 변화 양상을 이해하고 현대 사회에서 주거, 안전, 환경 등 다양한 영역으로 인권이 확장되고 있는 사례를 조사한다. 그러니까 인권이 어떻게 확립되었는가, 인권이라고 하는 거 인간으로서의 권리예요. 인간의 존엄성을 말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은. 근데 인간의 존엄성, 인간은 존엄하다. 당연했을까요? 당연하지 않았어요. 당연하지 않은 게 당연한 게 되는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투쟁을 했거든요. 우리나라도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투쟁을 했어요. 전 근대 사회, 그러니까 구한말이 되겠죠. 뭐 구한말이라는 말 쓰니까 약간 너무 좀 아저씨 같은데, 구한이라고 하는 거는 대한제국 때를 말하거든요. 대한제국의 말기에 우리나라에도 인권에 대한 개념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여러 계몽운동가들이 이제 그런 다양한 민권운동을 시도를 해요. 하지만 잘 이루어지지가 않았죠.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이후에는 제국주의라고 하는 폭력이 조선반도에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의 인권은 더욱더 억압을 받게 되죠. 그러고 나서도 뭐 50년대, 60년대, 70년대 그때에도 이제 국가 발전이라고 하는 대명목, 대전제 하에 이제 인권이 희생을 하게 됐어요. 좀 마음이 아픈 내용들, 마음이 아픈 뭐 그런 사건들도 많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인권이라고 하는 게 지금은 당연하게 생각을 하지만 당연한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 그 당연하지 않은 게 당연한 걸로 되어왔던 그 지난한 과정들, 그 과정들을 통해서 의미와 변화 양상, 인권의 의미와 변화 양상을 이해하고 현대 사회에서 인권이 어떻게 확대해 나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 그거를 볼 거예요. 자, 다음으로 인간 존엄성의 실현과 인권 보장을 위해서 헌법을 파악한다. 헌법의 역할을 파악한다. 그리고 준법 의식과 시민 참여의 필요성에 대해 탐구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어쨌든 인권의 중요성을 우리가 강조를 했다면은 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했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게 헌법이거든요. 헌법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추후에 교과 내용에서 다루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고의 법률, 이 헌법의 역할을 파악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시민 참여의 필요성, 준법 의식을 이거에 대해서 탐구를 한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사회적인 소수자들, 사회적 소수자. 사회적인 소수자는 여러분들이 소수자라는 말이 나오니까 당연히 이제 성소수자를 바로 이렇게 떠올릴 텐데, 성소수자 외에도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런 사회적인 소수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고 하는 그 차별의 문제, 그리고 청소년의 노동권의 문제, 그리고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세계 인권 문제의 양상을 조사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자, 그래서 이것도 이 정도로 확인을 해두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마지막 단원이에요. 자, 시장경제와 금융이에요. 이번에는 우리가 자본주의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자, 우리가 그 이전에는 인권과 헌법이었잖아요. 우리 사회를 설명하는 두 개의 기둥이 있어요. 뭐가 있냐?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있어요. 자본주의를 너무 부정적인 맥락에서 바라볼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그런 색안경은 배제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학습에 임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 하나의 기둥은 우리가 지난 단원에서 배웠고, 이 단원에서는 그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제대로 이해를 하는 게 목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장경제와 금융이라고 하는 거. 자, 첫 번째 뭐가 있냐? 자본주의의 역사적인 전개 과정.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 그 자본주의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수업 시간에 좀 구체적으로 다루고, 그게 역사의 과정 속에서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시장경제에서 합리적인 선택은 무엇이고 그 한계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 요거를 첫 번째 성취 기준으로 여러분이 보면 되겠고, 두 번째는 시장경제의 원활한 작동과 발전을 위해 요청되는 정부, 기업과 노동자, 소비자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자원, 노동, 자본의 지역 분포에 따른 국제 분업과 무역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무역의 확대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사례를 통해 탐구한다. 이거는 세계 시민주의랑도 연관이 되네요. 그러니까 지구촌은 하나의 세상이다. 하나의 마을이다. 그래서 나는 한국 사람, 너는 일본 사람, 너는 중국 사람에서 너무 선을 그으면은 우리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 물론 선을 그을 수도 있죠. 구별은 있겠지만 지나치게 그 장벽을, 유리벽을 만들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세상은 정말 다양하고 그 다양한 세상에 다양한 자원이 정말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고 인구 또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어서 이 지구촌이 하나의 세계를 이루어서 하나의 세계 시민주의를 지향을 하면서 우리가 공영의 길을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거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자, 마지막 안정적인 경제 생활을 위해 금융자산의 특징과 자산관리의 원칙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생애 주기별 금융생활을 설계한다 라는 거예요. 자, 이 금융과 관련해서는 정말 100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요. 선생님도 금융 공부를 이제 많이 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하나하나 알아가려고 이제 되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돈이라고 하는 거, 금융이 꼭 돈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그 자산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자산이라고 하는 게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그죠? 자산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수단이 되거든요. 그 수단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잘 관리해 나간다면은 삶을 좀 더 윤택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거에 대한 맥락에서 이 성취 기준을 접근을 하게 될 거예요. 추후에.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통합사회가 이제 앞으로 반년 동안, 1학기 동안 어떤 내용들을 배우고 어떠한 이제 성취 기준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수행평가를 보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뭐 그 이후에도 또 있어요. 이후에도 단원이 있고 이후에도 다른 수행평가들이 있는데 그건 2학기 거니까 그거는 이제 생략을 하고 지금은 1학기 거 우선적으로 선생님이 설명을 했어요. 이게 강의 오리엔테이션인데 그래서 선생님이 통합사회의 방향성을 잘 제시를 해줬는지 모르겠네요.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통합사회 교과 선생님이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닌데 통합사회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너무 뻔한 이야기였나요? 네, 모르겠네요. 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시스도 한 5시스, 6시스 하고 싶은데 네, 어쨌든 네, 근데 또 제 교과만 강조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네, 통합사회가 다른 교과목들보다도 저는 가장 뭐랄까 기대가 많이 돼요. 사실은 이제 중학교 사회도 선생님이 많이 들어가요. 사회 1도 들어가고 중학교 사회 2도 들어가고 또 고3 사회문화 수업도 하는데 다른 교과목들은 뭔가 이제 해야 될 주제와 공부해야 될 내용과 범위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통합사회는 약간 좀 많이 열려 있어요.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그 중학교 때의 과정들이 융합되어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여기서 다루는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이미 공부 다 한 내용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그 공부한 내용들, 바탕들, 그것들을 어떻게 이 통합사회라는 교과목에서 활용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한 게 되겠죠. 그래서 되게 많이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딱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틀이 많이 좀 약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시를 하고 그에 합당한 질문을 제시를 하면서 우리가 그거를 함께 채워나가는 정말 소통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수업이에요. 그래서 그런 교과목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학교에 와서 함께 호흡을 해 나가면서 소통을 하면은 정말 좋을 것 같은데 네, 그게 안 되니까 일단은 이렇게 동영상으로 주로 만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까 오후에도 발표가 났어요. 4월 9일날 개학을 한다. 근데 온라인 개학으로 순차적으로 한다 라고 해서 당분간은 우리가 얼굴을 직접 마주하지 못할 것 같아요. 뭐 지금 학교에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지금 찾으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줌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도 있고 뭐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도 있고 해서 여러분들과 최대한 소통을 하면서 그렇게 수업을 해나가는 방향성을 잡을 것 같네요. 그래서 선생님도 사실 여러분들과 소통을 해야 이 수업을 할 맛이 나요. 그래서 선생님이 되게 열정이 많다는 평가를 많이 듣거든요. 열정이 넘친다. 근데 이 열정이 살아나려면은 앞에서 고개를 끄덕여주고 호응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 근데 지금 아무도 없고 지금 빈 교실이에요. 빈 교실에 지금 여러분들 교과서만 있고 지금 썰렁한 그런 게시판만 있고 앞에 핸드폰 하나 세워두고 주저리 떠들고 있는데 흥이 잘 안 나네요. 흥이 잘 안 남에도 불구하고 50분을 벌써 꽉 채웠는데 네, 그러면은 일단 오리엔테이션은 이 정도로 마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선생님이 했던 이야기들 기억해주고 그 방향성 속에서 공부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끊임없이 가정학습 과제가 나가고 있었는데 지금 5주차도 나가고 있죠. 그 과제들 해 나가면서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아시겠죠? 뭐 나라 이방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랑 다 카톡을 했으니까 이제 다 연락처가 있으니까 쉽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나라 일반 친구들도 이제 다른 친구들을 통해서 선생님의 연락처를 알아내서 물어봐도 좋고 뭐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이제 연락을 해도 담임 선생님께 저의 연락처를 넘겨받아서 연락을 해도 좋고 그런 식으로 소통을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라 1반, 나라 2반 통합사회를 들을 우리 10학년들 네, 정말 기대가 많이 되고 과제 과정에서 열심히 잘 해주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은 오리엔테이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